네, 안녕하십니까. 투자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 이진우 최창규의 투자할 꼰대, 꼰대를 맡은 이진우고요.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입니다. 네, 저희 두 꼰대만으로는 또 부족하다 해서 또 꼰대 한 분을 모셨는데 제가 또 꼰대 간별사거든요. 최창규 이사님이 모셔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보석 같아요. 저도 이렇게 숨겨진 보석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새로운 재능, 인생의 새로운 재능을 요즘 발견하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는데도 감이 안 잡힌다면 네. 오늘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 맞는 투자 방법이라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투자 관련한 조언들이 가슴에 안 와닿았을 수 있다. 네. 진짜 못 들어봤던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겠다 네. 하시는 분이 모셨어요.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윤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꼰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이야 하고 그치는 분들을 저는 꼰대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소개하는 꼰대는 다릅니다.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시고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직장도 그 기준에 맞게끔 골랐고 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저도 그래서 이분 어떤 분이에요? 라고 네. 여쭤봤더니 네. 접하기 어려운 투자 방법으로 이걸로 본인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부도 이루시고 이걸로 집도 사시고 결혼도 하시고. 우와. 결혼은 외모로 했고, 네. 네. 저보다 만만치 않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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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 업계의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김도윤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투자 고민 중에 특히 오늘은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기 전에 자산 배분이라는 게 네. 그게 도대체 뭐죠? 우리가 교과서적인 자산 배분은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대명사가 주식, 안전자산의 대명사가 채권이니까 예. 이 두 가지 자산을 어떻게 섞느냐 비중을 정하는 것을 자산 배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과서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으로 섞어라.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 배분인데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너 투자에 성공했니? 라는 걸 물어볼 때도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달성했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교과서적인 자산 배분이 많이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은 자산 배분이 뭐야? 자산 배분 해야 돼? 라는 질문에서 보통 얘기를 시작하시고요.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자산 배분은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만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식당의 달인이 음식 비법, 며느리도 안 알려줘야 되는 음식 비법들을 다 오픈합니다. 그렇죠. 이걸 다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했던 답이 이미 많이 알려줬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 알려줘도 못해. 네. 그 말이라는 거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너무나 기본이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다들 다양하게들 내리시지만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돈을 잃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잃어버리지 말 것이라고들 다들 알고 어떤 계셔서 일이 있어도 돈을 잃지 마라. 네, 워렌 버핏이 한 투자에서 돈을 잃지 마라는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아라 라는 조언이 아니고 예. 잘 자산 배분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유지해라 라는 조언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배분이란 그래서 워렌 버핏도 하는 것이다. 듣다 보면 이 호흡 같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거 안 쉬는 숨 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또 호흡법 제대로 하는 사람 있냐 물어보면 자신 없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 자체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산 배분이란 건 섹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을 통해서 당신의 재무 상태를 헬시하게 할 수 있는 not sexy but healthy. 맞습니다. 그게 이야. 자산 배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영어가 좀 된다 오늘 좀. 안 그래도 저희 그 시청자분 중에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안녕하세요. 1억 원을 대출받아서 미국 테크주에 모두 투자하고 있는 3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오로지 미국 테크주에 올인한 저는 인공지능 열풍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영원히 오를 줄만 알았던 미국의 테크주가 최근에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설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제 계좌가 언제까지 플러스일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투자로 빨리 바꾸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어쩌다 보니 미국 테크주의 몰빵에서 그동안 잘 먹기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도 장난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는 얘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으로 대개는 투자를 시작하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대현 팀장님? 이런 투자 뭐 많이들 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본 적이 없지 이런 저도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건 먹었다는 거. 수익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큰 네. 폭의 성과가 나셨을 것 네. 같고요. 심지어 레버리지를 일으키셨다고 하니까 네. 본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네. 벌으셔서 짧은 시기에 젊은 시기에 자산 형성을 어느 정도 하시지 않았나 예.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난 대출을 받았고 지금 올라간 주식이 다시 반토막이 되면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은 빚 포함해서 잃게 될 것이고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지금 시점에서 자산 배분이 본인한테 적합하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불안하면 안 돼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편안하지 않게 지속할 수 없는 투자 환경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미 결과론적으로 사상 최고치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이미 그려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컨텐츠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S&P 500만 사시면 당신은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나스닥 100만 사시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결과만 놓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일 쇼크라든지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이때를 놓고 따진다면은 그때 당시에 거의 절반 가까이 주가 하락이 일어났던 사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이것만이 대안이야. 라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자산 배분이라는 다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맞아요. 샀다가 반토막이 나기도 하죠. 네. 근데 워렌 버핏 네. 그분은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물려준 그 재산과 장신 재산을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다 몰빵해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건 워렌 버핏이 찍어준 종목 아닙니까? 그럼 S&P 500은? 그때 당시에 워렌 버핏 재산이 얼마였냐? 당시 기준으로 585억 불 정도였고 지금은 1,440억 불 정도 됩니다. 워렌 버핏 부인이 뭐 다른 데 다 기부를 하고 1%만 상속을 받았다 네. 라고 하면 5억 8천만 불 정도를 받았을 거고 S&P의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가 1.5% 정도 나오니까 네. 대충 원화로 환산해서 보게 되면 매월 9억 정도의 돈을 네. 쓰게 됩니다. 부지런히 쓰지 않으면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 돈이 더 적다. 그렇죠. 내 은퇴 자금, 내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간 견딜 수 있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워렌 필요가 있을 버핏의 겁니다. 아내는 S&P 500이 반토막 내지는 반의 반토막이 나도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갖고 있기로 하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 우리 조금만 좀 솔직한 질문 해보죠. 내가 주식이 뭐가 오를지 매일매일 그걸 다 알면 모르겠는데 내가 봐도 테크주는 갈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테크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그거를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있으면 2,500만 원만 테크주에 넣고 2,500만 원은 전혀 다른 채권이나 이런 데 넣으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부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자산에 몰빵이라든지 올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클수록 이런 사람일수록 자산 배분은 더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용어가 MDD예요. 맥시멈 드로우다운. 드로우다운. 가장 좋았을 때와 가장 나빴을 때의 수익률 차이. 이걸 가지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해요. 아마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일 텐데. 그 리스크라는 게 그래서 왜 분산을 하셔야 되냐 하면 과거 데이터로 어떤 시기에 들어왔었든 15년 이상 투자했다라고 봤었을 때 원금 손실이 나는 케이스들은 없었습니다. 주식 혼합형으로 7대 3으로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거의 원금 손실이 안 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내 전 재산이라면 과연 50% 수익이 나고 50%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전액을 넣고 기다리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저금하고 예금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예금하는 것도 되게 안전하고 보수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자산 배분을 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안전을 추구하는 거라면 그 둘의 차이는 뭡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예금은 물가보다는 못한 결과를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원금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지만 구매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제 돈은 녹아 없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위험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견디지 못할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보고 나와야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섞어서 투자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운이 도와준 걸로 생각하시고 얼른 자산 배분을 좀 해서 갖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크 올인, 테크 몰빵은 힘들어도 자산 배분 올인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지금 레버리지를 이미 일으킨 상태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네. 이제 레버리지 없이도 어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셨으니까 네. 가장 먼저 선택할 부분은 빚을 갚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 분산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믿는 부분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시되 그게 틀린 구간에도 내가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릴 경우에도 내가 문제가 없도록. 네. 그래 어느 정도 좀 그게 어떤 개념인지 지금 감은 좀 잡히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연을 좀 읽어보면서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투꼰대 조언을 구합니다. 부동산도 투자라고 생각해서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에 상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의 많은 부분이 대출 상환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니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어갈 목돈 부부의 노후를 위해서는 부동산 말고 다른 투자를 좀 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생활비, 애들 교육비 등으로 빠듯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영끌을 해서 주식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잃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질문 같긴 하지만 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도윤 팀장이랑도 얘기할 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비금융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거의 7-80%는 될 텐데 네. 우리가 남는 자산 20-30% 갖고 자산 배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집값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미 집과 주식 이렇게 두 개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주식은 조금 위험한 거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 한국에서 자산 배분이 의미가 없었던 게 바로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 지금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가 제가 너무 많이 듣는 케이스입니다. 어릴 때 20, 30대 때 자산 배분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는 집 사고 얘기를 얘기해. 했으면 40대 중후반이 되면 야 그때 얘기한 건 뭐였지? 라고 찾아옵니다. 일단은 내 집 마련부터 하고 기왕이면 내 집 마련을 좀 좋은 걸로 하려다 보니까 약간 무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윳돈이 필요하면 조금 좀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렇죠. 손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나를 아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캐시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 목적대로 운용이 안 됐을 경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야 될까요? 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네. 자녀 교육비가 마련이 안 됐다 또는 곧 목돈 들어갈 일이 수년 안에 찾아올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라는 얘기시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원금에 대한 비율을 지킬 수 있는 배분안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주식을 세게 해서 큰 돈을 벌지 않으면 나는 노후에 무슨 비상금은 감당 안 돼요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줄이시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몇 년 뒤에 쓸 돈이 얼마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는 100% 수익이 안 나면 달성 못하는 돈이다 라고 하면 앞으로 쓸 돈을 줄이셔라. 월급의 많은 부분이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지금 꽤 줄이시긴 줄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 번 더 줄여라. 네. 그러니까 보통은 좋은 조언 해주면 결과는 좋은데 반응은 안 좋죠, 팀장님. 네, 그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죠? 네. 노후 자금이라면 내 은퇴 시기를 늘리거나 내가 풍요롭게 돈 쓰는 시기를 5년, 10년 뒤로 미루기만 해도 그 복리의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은 그 시기를 땡기고 돈도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데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대가로 5년 조금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로운 삶, 여행을 5년 정도씩 계획을 늦춰서
좀 나이 그 들어서 돈이 받아.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불어나도록. 시간을 만들어줘라 네. 라는 것들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는 사실 내 TPO에 맞냐? 옷을 분위기 맞춰서 입고 다녀라. 그런 맞습니다.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명품 모자랑 명품 선글라스를 구입했습니다. 예. 전 재산을 명품 모자랑 선글라스에 투자를 해서 바지가 없어요. 바지가 없어요. 아,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어머나. 멋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 것이다. 한꺼번에 몰빵하는 건.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몰빵을 했을 경우는 TPO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른바 그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전략적 자산 배분. 이라는 게 자산 배분과 관련한 전략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략이란 건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라고 보고요. 좋은 전략이란 것은 목표가 명확하고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걸 얻을 것인지 명확해야 되고 네. 그걸 통해서 달성되는 확률이 되게 높은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있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시행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5가지가 갖춰질 때 전략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는 20, 30대와 은퇴 후에 사용 자금을 마련하려는 40, 50대는 투자 목표가 다릅니다. 네. 그 상황 하에서 얼마만큼 내 목표를 원하는 시점에 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들을 세우고 관리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 김도현 팀장님 아주 냉정하게 네.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 수익률은 최대한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산 맞춰놓고. 배분을 통해서 맞춰놓고 요 수익률 가지고 내 생활이 안 될 것 같으면 지출을 줄이거나 투잡을 하거나 그게 그중에서 골라야 합리적이지. 요건 그대로 두고 요거 수익률을 조금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그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미 당신은 신인 거지 사람이 아니다. 절대 자기를 믿지 마라 라는 매우 냉정한 티 같은. 듣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산 배분이 되는지 요걸 좀 공부해 보면 오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세 번째 사연이 세상에 딱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자산 배분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의 비중을 6대 4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까? 혹시 자산 배분 중에 좀 더 좋은 자산 배분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6대 4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원히 6대 4가 되는 건 없거든요. 내가 6대 4로 투자를 했더라도 네. 1년 후에는 뭐 7대 3이 돼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 만약에 네. 6대 4로 주식 6 채권사를 했다가 주식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이번엔 7대 3이 돼 버렸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6대 4가 맞나요? 라는 질문은 예. 그 앞단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가요? 라는 말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40대 중반인데 집도 있고 빚도 없고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6대 4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에 투자하면 어떤가요? 라고 네. 하면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물가보다는 훨씬 괜찮은 수익을 평균적으로 내실 거고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괜찮다 이분은. 네, 어느 정도의 위험은 본인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반대로 몰빵 투자를 많이 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거주도 불안하고 뭐 은퇴는 내년에 해야 될지 모르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비상금부터 마련해 두셔라. 자산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다.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중이 틀어진 걸 확인하고 편안하게 원래 비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 다시 6대 4로 맞춘다. 네. 뭐 다만 그렇게 하시다가 내가 은퇴가 한 5년 남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엔 주식 4, 채권 6, 주식 맞습니다. 3, 채권 7 이렇게 네, 바꾸고 두 가지 리밸런싱이 맞춰라. 있는 거죠. 하나는 내 목적에 맞게 포트가 잘 돼 있는데 틀어졌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 리밸런싱은 내 나이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바꾸는 거. 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서 리밸런싱 하는 것. 그러면 지금은 내가 주식 6, 채권 4가 맞아라고 했다가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8대 2가 되면 다시 6대 4로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니까 오늘 맞춰놨어도 내일은 약간 뒤틀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일 바꿔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바꿀까요? 그것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원래 비중으로 맞추는 빈도가 늘어나면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는 잘 관리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매매를 하시면서 드는 수수료 그리고 이득이 난 거에 대한 세금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리밸런싱은 오히려 성과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너무 자주 하지 마라. 워렌 버핏이 시장이 급락할 때 했던 얘기.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배수평을 맞추는 일이다. 라는 대답이 좀 적절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포트폴리오를 보되 네. 안 볼 수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주식이 대박났대. 네. 라는 얘기를 듣거나 뭐 시장이 폭락해서 이제 지금 주식 들고 있으면 다 망한대. 라는 얘기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계좌를 내 열게 계좌를 됩니다. 열어보게 되죠. 내 건 어떻게 됐나.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시되 과하게 틀어졌을 때 원래 포트폴리오로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리밸런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긴 시계열에 투자를 할 때 언제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자산 배분 포지션을 구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그거 찍어주면 안 됩니까? 과학적으로 몇 대 몇이 좋아.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무슨 레시피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좀 풀고 가시죠. 자산 배분에 있어서 정답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네. 사람마다 나이대별로 상황별로 처해진 조건이나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가입을 나눠서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잘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김도윤 팀장님한테 좀 돈 맡기면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없습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저희 팀에서 한국형 TDF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TDF라는 상품 시리즈들은 예. 은퇴 연령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그 연령대에 맞는 투자를 해주는 상품이고요. 각자 자기 연령대에 맞는 빈티지 시리즈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입하시면 그 나이대에 맞게 자금을 조절해가면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한국형 TDF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이제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한국형 있고요. TDF 펀드는 김도윤 팀장님이 좀 더 매일매일 잘 들여다보시는 거고 네, 그리고 코덱스 TDF ETF는 개념은 비슷한데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워낙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ETF 특성상 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뭐 내가 원하는 정성적인 툴로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서 정량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산 배분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투자 고민 함께 풀어봤는데요. 김도윤 팀장님 괜찮은데요? 나름 매력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투자할 꼰대 모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도윤 팀장님 정말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어요? 다음에도 또 나오세요. 너무 좋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워낙 분위기 좋게들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럼요. 편안한 데뷔가 되지 않았나. 네. 자, 오늘 저희도 재밌는 거 많이 잘 배웠어요. 김도윤 팀장님 덕분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